비 내리던 어느 봄날, 장터 한복판에서 한 여인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발길을 재촉하며 스쳐 지나갔지만 약방을 지키던 한 사내만이 그 자리에 멈춰 섰지요. 그가 거두어 살린 인연은 조용히 한 집안의 여인이 되었고, 두 사람의 삶은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듯 단단히 이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약방에서 사라진 단 하나의 귀한 약재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의심은 곧 죄가 되었고 여인은 아무것도 해명하지 못한 채 집을 떠나야 했지요.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눈보라 속으로 내몰린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진 순간, 그때까지 누구도 알지 못했던 진실이 가장 뜻밖의 곳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관아 앞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풍물패의 꽹가리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고, 장꾼들이 좌판을 걷는 저녁 무렵이면 두부장수의 종소리가 딸랑딸랑 골목을 돌던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광주 고을 관아에서 한 마장쯤 벗어난 곳에 널찍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씨 약방, 보생당의 집이었지요. 녹용과 사양, 우황의 각종 약재를 취급하는 이 약방은 헌종임금 초기부터 경기 일대에서 이름이 자자한 부자 가문이었습니다. 약방 현판 위에 새겨진 보생이라는 두 글자만으로도 인근 사람들은 그 집 하며 알아보았지요. 그 기와집 안채 뒤편 감나무 두 그루가 그늘을 들이우는 곳에 아담한 별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셋째 도련님 이태겸의 거처였습니다. 이태겸은 23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지는 않았으나 눈매가 온순하고 목소리가 나직하여 처음 보는 사람도 저희는 성질이 급하지 않겠구나 싶은 인상을 주었지요. 형제들 가운데 유독 셋째인 그만이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고들 했습니다. 아버지 이판관은 약재 매매에서 빈틈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셨는데, 태겸은 의서 읽기를 더 좋아하고 마을 노인들의 아픈 곳을 물어보며 다니는 청년이었으니까요. 형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한양 양령시와 지방 약재상을 오가며 장사 수완을 익혔지만, 태겸만은 마을 의원 박노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태겸아, 맥을 짚는 것은 사람의 속 깊은 곳을 헤아리는 일이다. 약보다 마음이 먼저다. 태겸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훗날 자신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꺾어 놓을지 그때는 아직 짐작도 못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이판관이 세상을 뜬 것은 태겸이 19 되던 해였습니다. 약방은 큰형이 물려받았고, 태겸은 집안 거래처 가운데 지방 약재 수급을 돌보는 심부름 역할을 맡았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변변찮은 처지였으나 태겸 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의 앓는 소리를 듣고 약초를 살피는 일이 성에 맞았지요. 갓을 쓴 양반도, 패랭이를 쓴 상민도, 광주리를 머리에 인 안악도 모두 태겸의 눈에는 저마다 아픔 하나씩을 안고 사는 귀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서 가을 거지를 끝낸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풍물놀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태겸은 약재를 건네러 관아에 들렀다가 한편에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지요. 꽹가리 소리가 신명나게 울리는데 마당 한쪽 구석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풍물패가 지나가는 바람에 좌판 하나가 뒤집혔고 그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집신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지나갔지만 한 여인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무릎을 꿇고 앉아 흙 묻은 집신들을 하나하나 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거친 무명 치마의 끝이 흙에 젖었어도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밤새워 삼은 집신들을 정성스레 흙을 털어 좌판 위에 다시 올려놓았지요. 태겸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갓을 한 손에 들고 도포 자락을 걷어올리며 여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같이 주워 올립시다. 여인이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반 도련님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집신을 줍고 있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격식 없이 건네는 그 한마디가 더욱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변명도 거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집신을 줍는 일을 이어갔지요. 풍물 소리가 잦아들 즈음 두 사람은 좌판 곁에 나란히 서서 집신들을 가지런히 정돈했습니다. 선녀는 21살이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챈 뒤 홀로 집신을 삼아 팔며 살아온 처녀였지요. 천민 출신이라 그를 가르쳐준이 없었지만 선녀의 집신은 코가 단정하고 결이 곱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한 올 한 올 손끝으로 꼬아 엮어낸 것들이었으니까요. 이것들 모두 직접 삼으신 것이요. 그러하옵니다. 선녀는 짧게 답했습니다. 도련님과 말을 섞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태겸은 집신 한 켤레를 들어 찬찬히 살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이 참으로 곱소. 이 어수선한 데서도 이것들을 하나하나 주워 올린 걸 보니 손끝에 정성이 깃든 분이요. 선녀는 대답 없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나 볼이 살짝 붉어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 태겸의 발길은 자꾸만 관아 앞 저녁 장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선녀는 모른 척 집신을 삼으면서도 저만치서 들려오는 기침소리 같은 발자국에 손놀림이 잠시 느려지곤 했지요. 가을볕처럼 낮고 따스하게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여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마음을 곱게 보아줄 리 없었습니다. 일시약방의 도련님과 천민 출신 집신 장수, 그 사이에는 조선 500년의 신분 질서가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어 서 있었으니까요. 태겸은 그 장벽을 알면서도 넘기로 했습니다. 몇 달 뒤 태겸은 어머니 대부인 이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뢰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혼례를 올리고자 하는 여인이 있사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형수들의 수근거림, 큰형의 눈살, 어머니의 한숨, 그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그러나 태겸의 뜻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례는 치러졌습니다. 넓은 기와 집안 감나무 아래 좁은 별채 한 칸에 신방이 꾸려졌지요. 선녀는 새하얀 원삼을 여미며 이씨 집안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어깨는 꼿꼿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첫날 밤 태겸은 선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요. 이 집이 어떻든 내가 곁에 있겠소. 선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을 가만히 마주 쥐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삶의 첫 장이었습니다. 마당 건너 감나무 아래에는 늦가을 햇살이 붉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 가을이 얼마나 짧을지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별채 처마 끝에 까치 한 쌍이 날아드는 것을 보며 선녀는 작게 웃었지요. 그러나 그 웃음 뒤로 안채 쪽 문그늘 사이로 날카로운 여인의 눈길 하나가 선녀를 오래도록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큰댁마님 윤씨였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담장 너머 감나무 가지가 앙상해지고 마당 귀퉁이 장독대 위에는 서리가 하얗게 앉았지요. 겉으로 보면 이씨댁 별채는 평온했습니다. 아침이면 선녀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약탕기를 올려놓고 안채에 아침상을 올렸습니다. 해가 지면
태겸이 약재 수급일을 마치고 돌아와 별채에 의서를 펼쳤고 선녀는 그 옆에서 집신 한 켤레를 조용히 삼았습니다. 그러나 잔잔한 물 아래에는 언제나 흐름이 있는 법입니다. 선녀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천민으로 살아온 세월이 그 눈을 예리하게 벼려놓았지요. 아침 밥상을 올릴 때 안채 하녀들이 슬쩍 나누는 눈빛, 마당을 지나갈 때 문득 끊기는 뒤채 대화 소리, 대부인 이 씨가 선녀를 볼 때마다 내쉬는 짧은 한숨. 그것들은 작은 것들이었지만 쌓이고 쌓이면 결코 작지 않은 법이었습니다. 큰댁마님 윤 씨는 특히 그러했습니다. 윤 씨는 큰형 이태윤의 아내였습니다. 이에 충청도 공주의 이름 있는 양반집 딸로 태어나 이 씨 약방에 시집온 여인이었지요. 체구가 작으나 눈빛이 서늘한 여인으로 집안 대소사를 소나귀에 쥐고 쥐어짜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안채 살림은 윤 씨의 눈 밖을 벗어날 수 없었고 하녀들도 대부인보다 윤 씨의 한마디를 더 두려워했지요. 그 윤 씨가 선녀를 보는 눈은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윤 씨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천한 것이 어찌 저리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니는가. 겉으로는 웃으며 새댁도 이제 우리 식구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선녀를 이 집에서 몰아낼 궁리를 하고 있었으니 그 음흉함이란 감 속에 숨은 벌레보다도 더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윤 씨의 경계심에는 또 다른 뿌리가 있었습니다. 이 씨 약방의 재산은 형제들이 나누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 씨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훗날 이 집 재산에서 온당한 몫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철석 같은 신념이었지요. 신분 낮은 며느리에 대한 멸시가 첫째 까닭이었다면 재산 분배에 대한 불안은 그 위에 얹힌 냉혹한 셈법이었습니다. 선녀를 향한 윤 씨의 적의는 이처럼 두 겹으로 단단히 엮여 있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약방 안쪽 약재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녹용 몇 부리가 자리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원래 나무 약장 윗칸에 나란히 놓여있던 것들이 어느 날 보니 위치가 바뀌어 있었지요. 선녀가 창고에 잿나무를 들여놓으러 들어갔다가 그것을 눈여겨보았지만 별다른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약재를 정리하셨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지요. 그러나 그날 저녁 선녀는 창고 뒤편 담장을 지나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하녀 막덕이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지요. 말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선녀의 귀에 자신의 이름이 섞여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치워라 라는 말과 때를 봐서라는 말도요. 선녀는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천민 출신의 며느리가 확인도 안 된 말을 섣불리 꺼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녀는 그날 밤 태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밤새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요. 한편 태겸은 요즘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거래하던 지방 약재상들이 새 주인인 큰형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싶어 했고 그 중간 역할을 맡은 것이 태겸이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오가는 약재 수급길이 잦아졌지요. 집에 있는 날보다 길 위에 있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태겸이 없는 날 선녀는 더욱 홀로가 되었습니다. 대부인 이 씨는 선녀를 대놓고 박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뭔가를 시킬 때 하녀에게 말하듯 낮은 목소리로 건넸고 선녀가 만든 음식을 한 번도 맛있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칭찬이 없는 것이
곧 차별인 집안이었지요. 선녀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묵묵히 견뎠습니다. 태겸이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이 나아지리라 믿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선녀는 새벽부터 속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엌에 약탕기를 올리려다 갑자기 메스꺼움이 올라왔습니다. 잠깐이려니 했는데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증세가 이어졌지요. 선녀는 조용히 혼자 헤아려 보았습니다. 달거리가 2번 넘게 없었다는 것을, 아랫배가 전보다 묵직하다는 것을. 선녀는 장독대 옆에 쪼그려 앉아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지요. 아이가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선녀는 한참을 장독대 위에 내려앉은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른 태겸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태겸은 사흘 전 전라도로 떠났고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크고 무거운 소식이었지만 선녀에게는 달리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삐걱 약재 창고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 씨가 창고 안을 살피고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 씨는 선녀와 눈이 마주치자 잠깐 멈추더니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묘했습니다.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무언가를 품은 사람의 웃음이었지요. 선녀는 설명할 수 없는 한기를 느끼며 치마폭을 꼭 쥐었습니다. 저 웃음의 속뜻을 선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을부터 자라온 무언가가 이 집 담장 안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담장 밖에서는 겨울 하늘이 차갑게 맑았지만 담장 안의 그림자는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태겸이 전라도 약재 수급기를 떠난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집안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안채 쪽에서 하녀들의 발소리가 분주하게 오가더니 이윽고 윤 씨의 날 선목소리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약재 창고에 두었던 녹용 새 뿌리가 없어졌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몰려들었습니다. 하녀들이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고 대부인 이 씨도 안채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윤 씨는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창고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녀들에게 샅샅이 찾으라 다그쳤습니다. 선녀는 그 소란을 부엌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 창고 앞에서 윤 씨와 눈이 마주치던 그 순간이 떠올랐지요. 소리 없는 웃음, 아무것도 아닌 듯한 그 얼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녀 막덕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마님,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요. 선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녹용이 발견된 곳은 선녀의 옷 보따리 곁이었습니다. 별채 구석 벽 아래 선녀가 아끼는 무명 보자기 옆에 녹용 새 뿌리가 반쯤 가려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히 숨겨놓은 것처럼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녀에게 쏠렸습니다. 선녀는 2발로 버티고 섰습니다. 입술이 떨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저 약재를 제가 만진 적도 없사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하녀들을 손짓으로 물리고 대부인 이 씨 앞에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보셨지요? 천한 것은 어디 가도 그 본색을 감추지 못한다 하더니 이 집에 들어온 지 3달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이러하오니 대부인 이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며느리를 달갑지 않게 여기던 어른이었으니 윤 씨의 말은
이미 기울어진 마음 위에 쇳기를 박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선녀, 이리 와서 무릎 꿇어라. 선녀는 대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잉태한 몸이었지만 그것을 아직 말하지 않은 터였습니다. 배는 아직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이 집 사람들이 그 아이마저 빌미로 삼을 것 같았습니다. 태겸의 핏줄조차 더럽힐 수 있었지요. 그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선녀는 이를 악물고 잉태 사실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내가 훔쳤느냐? 아니옵니다. 어머님, 정녕 그런 일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그럼 어찌 그 약재가 네 보따리 곁에서 나왔단 말이냐? 선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 단 한 번도 억울하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방도가 없었지요. 태겸 서방님께 기별을 보내주십시오. 서방님이 오시면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윤 씨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도련님이 먼 행상길에서 바쁜데 이런 망신스러운 일로 기별을 넣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소. 집안 체면이 서질 않소. 그 일은 안 됩니다. 선녀는 그 말이 단순히 태겸을 걱정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겸이 돌아오기 전에 이 일을 매듭짓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틈을 주지 않겠다는 계산이었지요. 대부인 이 씨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별채에 들어있거라. 태겸이 돌아올 때까지 생각해두겠다. 그것은 유예였지만 동시에 선고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선녀를 도둑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선녀는 별채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배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티도 나지 않는 그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던 그 꿈이 이 밤 집안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선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만큼 감정이 무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분함이 눈물보다 단단했지요. 한편 만득이라는 늙은 하인이 있었습니다. 태겸이 어릴 때부터 이씨 집안에서 일해온 50줄의 하인이었지요. 그는 그날 윤 씨가 약재 창고를 드나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수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미처 알지 못했지요. 다만 만득은 그날 저녁 행랑채 구석에 홀로 앉아 탁주 한 사발을 홀짝이며 이 집안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 씨는 하녀들 사이에 소문을 풀었습니다. 선녀가 시집을 돈 때문에 왔다더라. 천한 것이 귀한 집에 오더니 눈이 뒤집어졌더라. 말은 물처럼 흘러 순식간에 담장을 넘었습니다. 광주 고을 골목까지 흘러간 말은 이미 처음과 달라져 있었지요. 선녀는 나무를 사러 골목을 나섰다가 이웃 안악들이 자신을 보고 고개를 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길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천민으로 살아온 20해 동안 남의 시선에 고개를 숙인 적은 있어도 스스로 무너진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대부인 이 씨는 선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설명도 해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선녀는 떨리는 무릎을 꽉 다잡았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더 할 말이 없다. 태겸이 돌아오기 전에 조용히 나가라. 선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손으로 아랫배를 한번 감쌌습니다. 누가 볼세라. 얼른 손을 내렸지요. 그런 감각, 그리고 별채로 돌아가 보따리를 쌌습니다. 무명 저고리 2벌, 낡은 버선 1켤레, 그리고 태겸이 선물해준 작은 은장도 하나.
그것이 선녀가 이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선녀는 은장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태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녀는 그것을 보따리 가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씨댁 대문이 선녀의 등 뒤로 닫혔습니다. 태겸이 없는 집에서 선녀는 쫓겨났습니다. 잉태한 몸으로 갈 곳 없이 혼자 초겨울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높았지만 선녀가 선 땅은 차가웠습니다. 이씨댁 대문 앞 골목에 홀로 선 선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두 손에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친정은 없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은 뒤 의지할 일가 친척이라고는 없었고 천민 출신이라 거두어줄 문중도 없었습니다. 선녀의 세상에는 집신을 사가던 장터 할머니 몇 명과 태겸뿐이었으니까요. 태겸, 선녀는 그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전라도 어딘가에 있을 그가 지금 이 상황을 알 리 없었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마을 외곽을 향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관아 앞길을 지나고 남한산성 아랫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산자락 아래 허름한 움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짝도 없고 지붕도 낡았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녀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뱃속에 아이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내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선녀는 두 손으로 아랫배를 감쌌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선녀를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이튿날 새벽부터 선녀는 산에 올랐습니다. 참나무 가지를 꺾어 모았습니다. 가마솥도 없이 구덩이를 파고 숯을 구웠습니다. 잉태한 몸으로 숯가마 연기를 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눈이 맵고 기침이 올라왔지만 쉬었다 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숯을 팔면 끼니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렇게 버텨야 했지요. 장터 할머니는 선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집신을 사던 노파였지요. 할머니는 선녀의 배가 불러온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숯을 사면서 평소보다 한 푼을 더 쥐어주었을 뿐이지요. 한편 전라도에 있던 태겸에게 기별 하나가 닿았습니다. 윤 씨가 몰래 보낸 전령이었습니다. 태겸이 묵고 있던 주막 앞에 말을 탄 사내가 나타나 봉서 하나를 건넸지요. 봉서를 뜯은 태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선녀아 씨가 급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태겸은 봉서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막 주인이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태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선녀가 죽었다. 태겸은 그 말을 수십 번 되뇌어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집을 떠나는 자신을 담장 너머로 바라보던 눈빛이 눈에 선했으니까요. 본가로 돌아와 무덤을 찾으려 하였으나 큰형 이태유는 급환으로 간 이의 장지는 알리지 않는 것이 병이 퍼지지 않는 돌이라며 위치를 끝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태겸은 슬픔과 막막함 속에서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지요. 그 봉서가 거짓이라는 것을 태겸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한편 선녀는 겨울이 깊어질수록 더 분주해졌습니다. 숯을 더 많이 구워야 했고 아이를 낳을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장터 할머니가 낡은 솜잎을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두시오. 아이 낳을 때 쓰시게. 선녀는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그 이불이
이 세상에서 선녀가 받은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습니다. 동짓달, 눈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선녀는 홀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파도 없고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움막한 낡은 솜잎을 위해서 밤새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두 개의 울음소리가 움막 안을 채웠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을 태겸의 이름자를 따겸이라 불렀고 뒤따라 나온 딸아이를 단이라 불렀습니다. 세상이 알아주기 전까지 어미 혼자만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선녀는 그 두 아이를 품에 안고서야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렀지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선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 크고 단단한 사실로 느껴졌습니다. 너희 꼭 지킨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선녀는 아이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었고 맹세였고 기도였습니다. 대부인 이 씨는 뒤늦게 선녀에 관한 소식을 묻는 하인에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 없다. 그런 사람, 존재를 지우는 것은 그렇게 간단했습니다. 조선이라는 세상에서 신분이 낮고 연고가 없는 사람의 이름은 이처럼 쉽게 지워졌지요. 그러나 세상이 지워도 생명은 살아있었습니다. 눈 쌓인 산자락 움막 안에서 선녀는 두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숯가마 구덩이에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었습니다. 작고 작은 불씨였지만 그것은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겨울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겨울이 지나가는 동안 선녀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단단해졌습니다. 겸이와 단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산길을 따라 뒤뚱거리며 오르기도 했고 어미 치마폭을 잡아당기며 종종거리는 발걸음이 제법 씩씩해졌습니다. 선녀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산에 올라 나뭇가지를 꺾고 숯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해가 뜨면 아이들을 등에 업어 산 아래 마을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숯을 팔아 보리쌀 한 대박을 사고 소금 한 줌을 보태어 죽을 끓이는 것이 하루의 끝이었지요. 운이 좋은 날에는 장터 할머니가 무장아찌 한 보시기를 얹어주었고 그런 날이면 아이들의 밥이 조금 더 넉넉해졌습니다. 선녀는 자신의 몫을 줄여 아이들에게 더 먹였습니다. 남이 보면 몰랐지만 선녀의 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광대뼈가 점점 드러났고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새벽 산길을 오를 때 숨이 차오르는 것이 예전과는 달랐지요. 그중 세 번째 겨울이 가장 혹독했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산길이 얼어붙어 웬만한 나무꾼도 오르기를 꺼릴 만큼 위험한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움막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두 아이는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으니까요. 선녀는 집신끈을 2번 조여 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비탈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무릎을 짚고 버텼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단 하나를 등에 얹을 때쯤 허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산을 내려올 때는 짐의 무게와 경사가 합쳐져 걸음마다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산 아래 마을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선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무단을 진 채 길가 바위 위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등에 업힌 겸이와 단이가 어메 어메 하고 불렀습니다. 괜찮다. 조금만 기다려라. 선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숨을 고른 뒤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할머니가 저 멀리서 허둥지둥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그 몸으로 어찌 이걸 지고 왔어? 어서 이리 내려놔.
할머니는 나무단을 받아내리고 선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에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선녀는 그 손의 온기에, 그 목소리의 진심에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강한 사람도 진심 앞에서는 잠시 무너지는 법이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울지 마. 울 것 없어. 잘 버텨왔잖아. 할머니의 말이 선녀의 눈물을 더 흐르게 했습니다. 한편 그 무렵 태겸은 거짓된 날짜로 정해진 기일이었지만 그날을 선녀를 기억하는 날로 삼아 홀로 술 한 잔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방 주막 한 구석에 앉아 술잔을 앞에 두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녀. 소리내어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불렀습니다. 집에서는 대부인과 큰형이 재혼을 권했지만 태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녀가 있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가장 혹독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겸이가 고열로 앓아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련이 했는데 이틀째 되는 날에는 온몸이 불덩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축 늘어져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선녀는 한겨울밤 겸이를 등에 업고 산 아래 마을 의원을 향해 뛰었습니다. 의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자다 깨어난 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위독합니다. 제발 봐주십시오. 약값은 있느냐? 선녀는 품 안에서 태겸이 선물한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1000번도 더 망설였을 은장도였습니다. 그러나 망설임은 찰나였습니다. 이것이 전부이지만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의원은 은장도를 받았습니다. 겸이를 살폈습니다. 한기를 맞고 따뜻하게 두면 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녀는 자신이 걸치고 있던 겨울 솜저고리를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맨적 3위에 찬바람을 맞으며 아이 곁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아이는 살았습니다. 날이 밝아 창에 빛이 들었을 때 겸이가 눈을 뜨고 엄해하고 불렀습니다. 선녀는 그 한마디에 온몸의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이마를 맞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이 지나면서 선녀의 기침은 더 잦아졌습니다. 몸이 거울이 된다면 거울 속 선녀는 이제 꽤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선녀는 새벽이면 일어났습니다. 숯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산을 올랐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논이 녹고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태겸이 다시 지방약재 수급길에 올랐습니다. 그 길이 하필 광주 고을 외과 산자락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도 모른 채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운명이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봄비가 막 그친 오후였습니다. 산길에는 물기가 남아 흙냄새가 피어올랐고 나뭇가지마다 연두빛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이렇게 고운데도 태겸의 마음은 늘 그랬듯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지방약재상을 돌아보는 행산길이었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광주 고을 외곽 산자락에 좁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비탈길 아래에서 한 여인이 나무단을 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두 아이가 엎여 있었고 등짐에는 마른 나뭇가지가 가득했습니다. 태겸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여인의 걸음걸이가 낯익었습니다. 아이를 다독이는 손짓도요. 등을 고추 세우고 고개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 무거운 짐을 져도 흔들리지 않는 허리. 태겸은 자신도 모르게 그 여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저기요.
여인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태겸은 그 순간 숨이 닿는 것 같았습니다. 볼은 여위어 있었습니다. 눈 아래에는 그늘이 짙고 손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모명 저고리는 빛이 바랬고 치마 끝은 숯검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태겸이 3년 내내 꿈에서도 잊지 못하던 그 눈빛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녀였습니다. 선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녀도 굳어버렸습니다. 나무단을 진 채로 그냥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3년이라는 시간이 보이지 않는 무게로 가득 찼습니다. 태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포 소매로 닦을 사이도 없이 그냥 흘렀지요. 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선녀의 등짐을 받아내렸습니다. 살아있었소.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선녀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3년을 버티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던 마음이 이 한마디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그 뒤로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등에 엎인 겸이와 단이가 낯선 남자를 보고 어미의 치마 뒤로 숨었습니다. 태겸이 쪼그려 앉아 아이들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너희가, 선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이들이 옵니다. 둘이 옵니다. 태겸은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반 도련님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영문을 모른 채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어른이 울고 있는 것이 신기했는지 겸이가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태겸의 소매 끝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태겸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겸은 선녀와 두 아이를 산아래 마을 의원에게 데려갔습니다. 의원은 선녀를 살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기침이 오래된 것 같소. 영양이 부족하고 몸이 많이 상해 있어. 더 늦었으면 큰 탈이 날 뻔했소. 태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원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약재 아끼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따뜻한 방 안에 누운 선녀는 처음으로 온기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흙바닥 위에서 3년을 살아온 몸이 소미불의 부드러움에 조금씩 풀렸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겸이와 단이도 따뜻한 방에서 죽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잠이 들었습니다. 태겸은 그 옆에 앉아 선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숯검댕 자국과 갈라진 살이 가득했지요. 태겸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오래도록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그 봉서를 곧이 믿었으니 서방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옵니다. 선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북받쳤지만 지금 이 순간은 선녀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선녀는 천천히 3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쫓겨나던 날, 움막을 찾아 들어가던 밤, 혼자 두 아이를 낳던 새벽, 숯을 구워 팔며 산을 오르내리던 겨울들, 겸이가 고열로 앓을 때 은장도를 약값으로 내주던 그 밤까지 태겸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이따금 손에 힘이 더 들어갔고 이따금 눈이 붉어졌습니다.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소. 그 말이 나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데 선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처럼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그 고갯짓이 예전보다 훨씬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3년을 살아낸 사람의 긍정이었으니까요. 태겸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선녀를 죽은 것처럼 속이고 내쫓은 그 집으로 진실을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가문도 재물도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이 진실만큼은 밝혀야 했지요. 봄해가 느릿느릿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을 의원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선녀의 얼굴 위에 따뜻하게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옆에서 선녀도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태겸은 선녀와 아이들을 마을 의원방에 편히 머물도록 당부하고 홀로 광주 고을 이씨 본가를 향해 걸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보는 널찍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지붕 위로 아침 안개가 10개 깔려 있었지요. 태겸은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문 안에 들어서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녀의 목소리로, 선녀의 손으로, 선녀의 3년으로 알게 된 것들이었지요. 태겸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던 만득이 태겸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빗자루를 놓치며 몇 걸음 물러섰지요. 셋째, 서방님. 태겸은 만득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만득아, 나다. 내가 물어볼 게 있다. 만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를 이미 알고 온 사람의 눈이었지요. 만득은 눈을 피하려 했지만 그 눈빛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선녀가 살아있다. 내가 어제 만났 그 한마디였습니다. 선녀가 살아있다는 그 말이 3년을 짓눌러온 만득의 죄책감에 빗장을 열어버렸습니다. 만득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셋째 서방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말이 터지자 오래 묵힌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만득은 그날 약재 창고에서 윤 씨가 녹용을 꺼내어 막덕에게 건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 그것을 선녀의 보따리 곁에 갖다 두도록 시킨 것도 보았다는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봉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봉서는 윤 씨 마님이 대부인 몰래 손수 꾸미신 것이옵니다. 전령에게 직접 건네는 것도 소인이 보았사옵니다. 대부인께서는 그 봉서의 내용을 모르셨사옵니다. 태겸은 만득의 증언을 낱낱이 들었습니다. 윤 씨가 단독으로 꾸민 일이었습니다. 대부인은 선녀를 내쫓은 것까지는 알면서도 죽었다는 거짓 봉서까지 보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지요. 어찌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태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낮고 무거웠습니다. 윤 씨 마님이 두려웠사옵니다. 하인이 양반댁 마님을 거역하면 소인이 겁쟁이였사옵니다. 그 죄 죽어 마땅하옵니다. 만득은 이마를 바닥에 텄었습니다. 오래된 죄책감이 그 이마에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겸은 만득을 일으키지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안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부인 이 씨는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겸이 들어서자 처음에는 반갑게 맞으려다 아들의 표정을 보고 굳었습니다. 태겸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선녀가 살아있습니다. 대부인 이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제가 만났습니다. 잉태한 몸으로 쫓겨난 뒤 홀로 산에서 숯을 구워 팔며 아이 둘을 낳아 길렀습니다. 3년을 그리 살았습니다. 태겸은 만득의 증언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녹용 사건이 꾸며진 것이었다는 것, 봉서는 윤 씨가 대부인 몰래 꾸며 보낸 거짓이었다는 것, 대부인 이 씨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의 태도였지요. 그러나 태겸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을수록 어머니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그것이 대부인 이 씨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늙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태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윤 씨를 불렀습니다. 윤 씨는 처음에는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 여인이 다 꾸며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드기 앞에 나와 그날의 일을 또박또박 이야기하자 윤 씨의 얼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말이 점점 엉켰고 결국 침묵으로 후퇴했습니다. 저는 이 집 재산에서 제 몫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는 이 집 일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태겸의 말은 선고였습니다. 화도 아니고 울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분명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별이었지요. 이 일은 그날로 큰형 이태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오가는 말 속에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이태윤은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 윤 씨를 불러앉혔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후 윤 씨의 발언권은 집안 어디서도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담은 진실 하나에 이처럼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며칠 뒤 대부인 이 씨는 태겸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아이를 보고 싶다. 태겸은 그 편지를 선녀에게 가져갔습니다. 선녀는 오랫동안 그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읽을 줄 몰랐지만 태겸이 한 줄 한 줄 읽어주었습니다. 선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받아야 하는 건가요? 태겸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요. 선녀는 편지를 접어 소중히 치마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겸과 선녀는 광주 고을을 떠났습니다. 기와 지붕도 약방 현판도 대부인 이 씨의 한숨도 윤 씨의 독한 눈빛도 모두 등 뒤로 두었습니다. 행선지는 속초였습니다. 동해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해안가 마을이었지요. 마을 어귀에 초가집 하나를 얻었습니다. 지붕이 낮고 마루도 좁았지만 마당 앞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마다 갈매기 울음이 지붕을 넘어왔습니다. 선녀는 처음 그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갖는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태겸은 속초 인근 장터에서 작은 약재상을 꾸렸습니다. 바닷가에서 나는 미역과 해삼, 마을 안악들이 캐온 산약초를 모아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광주 이씨 약방의 규모에는 비할 바가 없었지만 그 작은 약재상에는 억압도 없었고 모함도 없었습니다. 태겸은 거래하는 사람들을 신분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했고 그 평판이 쌓이면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저 이서방은 천한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 그것이 마을 사람들이 태겸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태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박노인의 목소리를 떠올렸지요. 약보다 마음이 먼저다. 선녀는 다시 집신을 삼기 시작했습니다. 갯가에서 말린 짚으로 삼은 집신이었습니다. 코가 단정하고 결이 곱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장터에 내놓으면 가장 먼저 팔렸지요. 선녀의 집신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선녀에게 집신 삼는 법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겸이와 단이는 바다 앞에서 자랐습니다. 파도를 쫓아뛰고 모래 위에서 발바닥을 간지럽히고 조개를 주워 어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초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겸은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삶이 가볍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해 가을, 대부인 이 씨가 속초를 찾아왔습니다. 늙고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릴 때 몸이 흔들릴 정도였지요. 선녀가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태겸도 말없이 곁에 섰습니다. 대부인 이 씨는 선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선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용서는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혼자 낳은 두 아이가 눈 위에 비탈길이 겸이의 이마를 식히던 밤들이 그 사이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선녀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겸이와 단이를 데려와 대부인 앞에 세웠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드려라. 아이들이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부인 이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돌아가는 날 대부인이 선녀에게 말했습니다. 잘 키워주어 고맙다. 선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편 윤 씨는 그 이후의 삶에서 스스로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집안의 신망이 무너지고 살림이 기울었습니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태윤은 아내 윤 씨를 오래도록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광주 고을 일대에서 윤 씨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도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체면과 발언권이 하나씩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벌은 칼날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사람이 쌓아온 것들을 거두어가는 방식으로 올 뿐이지요. 세상에 공짜 악행이란 없는 법입니다. 선녀와 태겸은 가난했지만 가족이었습니다. 불완전했지만 온전했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겸이와 단이가 자라며 마을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태겸의 약재상은 조금씩 더 커졌고 선녀의 집시는 속초 장터를 넘어 인근 고을까지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 초가 마당에는 언제나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태겸은 저녁이면 선녀의 곁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에 가을 장터 좌판 곁에서 나란히 서던 그때처럼요. 이 이야기는 동해 바닷가 마을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옛 사람들이 이르기를 착한 사람의 하늘은 더디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끝내 외면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분이 낮다 하여 사람의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니요 가진 것이 없다 하여 품위까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요. 선녀의 집신처럼 사람도 한 올 한 올 정성껏 엮어가면 단단하고 오래 가는 법입니다.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후세에 전해져 이르기를 진정한 가족이란 피와 신분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엮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다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해안가를 씻어내리고 있습니다.